이제 고작 제 나이는 30대 후반에 접어들었고, 말도 안 되게 이 어린 나이에 저는 일찌감치 과부가 되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빨리 떠나게 된 이유는 바로 저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니 다시 한번 가슴이 먹먹해지는 기분이 들지만, 저에게 정말 어이없는 일이 생겨서 속풀이 시원하게 한번 해보고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제 가슴을 찢어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저의 이야기를 꼭 한번 털어내고 싶어 이 자리를 빌리게 되었으니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저는 남편과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에게 말도 걸고 태동도 느끼면서 자상한 남편과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우리 남편은 정말 그 어떤 사람이 보아도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임신을 한 저를 제일 먼저로 생각해주고 챙겨주곤 했어요. 과분할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결혼 생활은 정말 꿈만 같을 정도로 늘 황홀했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위인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남편은 늘 저를 끔찍하게 생각했고 팔불출이라는 소리를 절로 들을 정도로 저를 중심으로 생활하던 사람이었어요. 뱃속의 아이는 어느덧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아마 제가 임신 6개월쯤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원래 임산부들은 문득문득 먹고 싶은 것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날이 추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붕어빵이 너무나도 먹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때 남편에게 붕어빵이 먹고 싶다고 졸랐으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일이 끝나고 피곤해하며 자려고 누웠던 남편을 깨워서 붕어빵을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고된 하루 끝에 겨우 잠이 드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참 이기적이었죠. 그것도 눈이 펑펑 내리는 한겨울이었는데요. 항상 제가 최우선이었던 남편은 신경질 한번 내지 않고 벌떡 일어나 옷을 주섬주섬 꺼내 입고는 저에게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라며 금방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섰어요. 내가 자는 거 깨워서 사다 달라고 부탁해서 미안해. 우리 꼬물이가 너무 먹고 싶은가 봐. 붕어빵 사올 때 조금 사오지 말고 많이 사와야 해. 알았지? 집 앞에 붕어빵 아저씨 나와 있었는지 모르겠네. 10분만 기다리고 있어. 내가 얼른 가서 뜨끈뜨끈한 붕어빵 사올 테니까. 그날 시간이 조금 늦었고 눈이 펑펑 왔기 때문에 붕어빵 장수가 아직까지 장사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며 남편은 걱정을 하며 집을 나섰어요. 저는 남편이 그 어두운 눈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달큰한 팥이 가득 들어있는 바삭한 붕어빵 생각에 침을 꿀꺽 삼키고 있었죠. 하필이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동네 붕어빵 가게 아저씨가 일찍 장사를 졌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뒤여서 남편은 옆 동네까지 가서 붕어빵을 사와야 했더라고요. 추운 날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옆 동네까지 걸어가서 붕어빵을 품에 안고 걸었을 남편을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눈시울이 시큰해집니다. 처음에 말했다시피 하늘은 제 편이 아니었던 건지 뭔지 신나서 붕어빵을 품에 안고 달려오던 남편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다쳤고 그 순간 어두웠던 골목에서 마주오던 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얀 눈길에서 우리 남편은 눈을 감게 되었어요. 붕어빵을 기다리고 있던 저에게 전해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제 눈을 멀게 만들었고 제 귀에 이명 소리만 잔뜩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부른 배를 끙끙거리며 안고 응급실에 바로 뛰어가게 되었어요. 제 연락을 받은 시부모님도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하얀 천으로 뒤덮여 싸늘하게 식어있는 남편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곱게 두 눈을 감고 있는 남편을 제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몇 번이나 싸늘한 남편을 만져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응급실에서 오열을 하다가 몇 번이나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쓰러지자 시부모님께서는 정말 엄청나게 걱정을 하셨죠. 뱃속의 아이까지 잘못될까 싶으셨겠죠. 다행히도 뱃속의 아이는 잘 버텨주었고 제가 몇 번이나 쓰러지고 무너지는 와중에도 무럭무럭 자라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가 잘 버텨주었다는 안도감보다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너무나도 허망했어요.
뒤늦게 신우 둘이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게 되었는데 신우들 또한 믿어지지가 않았는지 뭔지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물론 저 때문에 제가 갑자기 붕어빵이 먹고 싶었기 때문에 남편이 사고를 당한 것은 맞지만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저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신우들은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말을 했고 제 등을 퍽퍽 내리치기도 했었습니다. 이 신우들로 말을 할 것 같으면 남편이랑은 10살이나 차이가 나는 쌍둥이 동생들이었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할 때 나이가 33살이었으니까 시누이들의 나이는 고작 23살밖에 되지 않았었죠. 요즘 시대상에 생각을 해보면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한 나이가 적정기보다 조금 어린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은 비혼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고 본인들의 여유를 다 누리고 나중에 결혼을 선택하곤 하니까요. 저와 남편은 사실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지만 제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되면서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이기도 했어요. 급하게 결혼을 해야 했기에 따로 식을 올리지는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평생 한 번 입어볼 수 있는 웨딩드레스를 입어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가 없겠냐고 주위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저는 웨딩드레스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었어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지방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고 저만 서울에 올라와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이 워낙 바쁘셨어요. 미리 정해진 결혼도 아니었고 갑작스러운 결혼이었기에 1년치의 일정을 다 정해두고 움직이시는 부모님께서는 시간을 내기 어려우셨습니다. 물론 하나뿐인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내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배가 불러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지 않다는 욕심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부모님 두 분 모두 결혼식에 대한 별 생각이 없으셨고 굳이 그 큰 돈을 들여가면서 남들 보여주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저희 부부도 나름 일이 술술 풀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결혼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집안의 반대라던가 누군가가 더 부족하고 넘친다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난항을 겪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남편의 어린 신우들 때문이었어요. 정말 나이도 어린 것들이 왜 그렇게 발랑 까진 건지 말하는 싸가지도 못 배워먹은 티를 팍팍 낸다는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언니, 오빠, 진짜 생각 없다. 결혼식을 해야 축의금도 받고 그 돈 모아서 결혼식 비용 뽑아내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남는 장사라던데? 거기다가 오빠가 그동안 친구들 결혼식이며 뭐며 다니면서 뿌린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거 다 돌려받아야지. 언니는 축의금 낸 거 없어? 안 아까워? 야, 새언니가 친구가 없어서 축의금 뿌린 게 없을 수도 있지. 새언니 곤란하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 우리 오빠는 인복이 넘치는 사람인데 새언니는 친구가 없을 수도 있겠네. 언니, 미안해요. 근데 축의금 안 걷으면 내 가방은 누가 사줘? 야, 결혼식 안 하면 돈 아낄 수 있잖아. 식장 빌리는 돈이 몇 천만 원이라고 하던데 그거 아껴서 우리 가방 하나씩 사주면 되겠다. 요즘 명품 가방 신상 엄청 쏟아지던데 2개 고르면 안 되나? 그래도 우리가 신우인데 신우들한테 잘 보여야 시댁에서도 편한 거 아니야? 저는 신우들이 무슨 꽁투라도 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내내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들이 하는 꼴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누가 쌍둥이 아니랄까봐 어쩜 그리 짝짝쿵이 잘도 맞는 건지 진짜 보고 있는 내내 웃음이 날 정도더라고요. 물론 내용 자체들도 어이가 없었고 제가 굳이 대꾸를 해야 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기에 가만히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제가 또 그동안 남편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우리 신우들이 얼마나 개차반인지에 대해 남편이 고민을 토로하면서 저에게 제 20대 생활에 대해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의 입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놀랍던지. 우리 시누이들이 명품 타령을 하는 게 아주 우습게 보일 정도로 신우들은 머리가 텅텅 비어있고 허세만 가득 들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명품 이야기를 하지만 가짜 명품을 지어줘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말이죠. 허세는 또 얼마나 심한지 대학도 어디 말도 안 되는 전문대에 다녔는데 정말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름의 대학이라서 그런 학교가 실존하는지 검색까지 해봤어요. 둘 다 등록금이 아까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대학에 다니면서 학교가 멀다면서 차를 사달라고 시부모한테 난리 부르스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게 아무리 20살이 되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서 노는 재미에 푹 빠졌다고 해도 23살이 될 때까지 외박을 일삼으며 노는 게 말이 됩니까? 남들은 대학 졸업반에 취업 준비를 할 시기에 2년제 전문대도 학사 경고를 받아서 졸업도 못한 주제에 말입니다. 하루 종일 술 처먹고 나이트 가고 클럽 가고 오죽하면 우리 신우들을 보려면 클럽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더 빠를 거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노는 거 말고는 자기 개발을 위한 일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과 제 속이 터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다른 친구들, 동생들을 보면 대학 등록금에 한 푼이라도 더 보태보겠다고 혹은 용돈이라도 자기 손으로 벌겠다며 일도 하고 하던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하지만 저의 답답함과 달리 이상하게 시댁에서는 그런 신우들을 품어주는 분위기였어요. 시부모님도 신우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았고 이상하게 우리 남편도 신우들에게 화 한 번 내지 않고 오냐오냐 해주더라고요. 저는 막둥이들이라서 최대한 곱게 키운 건가 싶었지만 아무리 딸들이 예민하다고 해도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구는데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니 이상하게 느껴졌지요. 아무튼 이런 싸가지 신우들은 남편의 소식을 듣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찾아오더니 제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평생 남편을 키워온 시부모님조차 저를 원망하는 말을 뱉으신 적이 없는데 신우들은 저를 마구마구 치면서 저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제가 임신을 했다는 것조차 까먹은 것인지 매질을 하는데 필사적으로 배를 움켜쥐면서 그 원망을 모두 받아내야 했네요. 신우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남편을 끔찍하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걸 제 탓으로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틀린 말이 아니라서 제가 변명도 하지 못했네요. 이게 다 언니 때문이야. 언니가 그 밤에 붕어빵을 사달라고만 안 했어도 오빠가 이런 사고를 당할 일이 없었잖아. 하루만 참았다가 날이 밝으면 혼자 낚아서 사 먹으면 되지. 일하고 피곤해 쩔어서 들어온 우리 오빠한테 그런 심부름을 시키고 싶어? 우리 오빠 어떡해? 불쌍해서 어떡해? 평생 고생만 하다가 겨우겨우 이제 행복해지나 했는데 엄한 사람 만나서 이게 무슨 꼴이람. 이게 다 언니 탓이야. 차라리 언니가 사고를 당했어야지. 우리 오빠가 왜 이런 사고를 당해야 하는데? 사실 신우들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긴 있었어요. 남편이 동생들을 꽤 아끼고 잘해줬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앞서 말했듯이 오냐오냐 해주던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랬는지 10살이나 어린 동생들이라 남편이 정말 알뜰살뜰히 챙겼었거든요. 남편이 일이 고된 현장 일이긴 했지만 나름 이름만 대면 다 알 법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월급도 좀 되고 성과급도 잘 나오곤 했었거든요. 그러니 결혼 전에는 동생들에게 용돈도 팍팍 주고 선물도 많이 사주고 했었으니 신우들에게 남편이란 정말 대단한 돈줄이자 천사였던 사람이었죠. 저를 싫어하게 된 이유 역시 돈과 관련이 있었는데 저랑 결혼하고 나서 저희 부부가 생활비를 합쳐서 사용해야 하기도 했고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일을 그만두어서 남편의 월급에 의존을 해야 하기도 했고 또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적금까지 들었어야 했어요. 임신이라는 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깨지더라고요. 검사하는데도 비용이 꽤 들어가고 조리원이며 관리며 전부 다 돈으로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희 부부도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신우들에게 주던 용돈이 끊어지고 선물도 없어지게 되었죠. 신우들은 당연히 갑자기 달라진 남편의 태도가 저의 잔소리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으니 점점 저를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제가 남편을 쥐어잡고 사는 것 같다면서 시부모님에게 은근히 이간질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으니 말 다했죠.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동생들에게 딱 한 번 화를 냈는데 그때 신우들이 울고불고 하면서 저를 원망했으니 저희 사이의 오해는 꽤 깊었습니다.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 남편이 붕어빵을 사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으니 신우들의 원망이 얼마나 하늘을 찔렀겠습니까? 장례를 치르는 내내 링거를 꽂고 실신을 반복하는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고 시부모님은 결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신우들을 끌고 나가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시체처럼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귀가 있는데 저에게 다 들리지 않았겠어요? 남편이 그런 사고를 당한 원인이 저 때문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인데 저는 그저 죄송한 마음과 남편에 대한 그리움에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어요. 장례가 모두 끝나고 남편은 아주 햇볕이 잘 드는 나무 밑에 고이 묻어주고 난 뒤에 터덜거리는 걸음으로 신혼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당장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저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퇴근했다고 인사를 해줄 것만 같은데 저녁 식사를 차리면 태운 계란말이도 맛있다고 먹어줄 것 같은데 말이죠. 항상 빨래를 같이 해주고 청소를 같이 해주던 우리 남편이 없다는 생각에 크지 않은 신혼집도 어찌나 공허해 보이던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 곁으로 내려가서 아무 생각 없이 누워서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했어요. 하지만 뱃속의 아이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죠. 당장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었는데 출산 준비도 해야 했고 병원도 꼬박꼬박 다녀야 했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자 저는 정말 하루 종일 울기만 반복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얼마나 집안일을 열심히 도와줬었는지 집안 구석구석에 묻혀놓은 흔적이 많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하루 종일 울고불고 하는 걸 시부모님께서도 아셨는지 제가 무척이나 걱정이 되고 또 제 뱃속에 있는 유일한 남편의 혈육까지도 걱정이 되었었나 봐요. 매일같이 신혼집에 찾아와서 울고 있는 저의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 주시기도 했고 제가 끼니를 거릴까 봐 옆에서 하나하나 챙겨주시기도 했어요. 제가 기운을 조금 차린 날에는 집으로 돌아가셨지만 제가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날에는 제 옆에 누워서 제가 잠드는 것까지 지켜보고 돌아가셨습니다. 임신 7개월 차 임산부가 하루 종일 우울해 있으니 누가 봐도 사연이 넘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겠어요. 주위에서도 궁금해했지만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주위 사람들의 연락도 모조리 차단을 해버리고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만삭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는 하루가 뭐다 하고 제 건강을 최대한으로 챙겨주셨고 그럴 때마다 신우들은 저를 못잡아 먹어 한달이 난 사람처럼 굴었어요. 시부모님은 그런 신우들의 핀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억지로 저를 깨워서 밖으로 끌고 나와 산책을 시켜주시기도 했고요. 저에게 먹고 싶은 건 없는지 하고 싶은 건 없는지 매일같이 물어봐 주시면서 음식도 푸짐하게 차려주시고 갓난아기 돌보듯 저를 돌봐주셨어요. 신우들은 그럴 때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한 소리를 했어요. 우리 오빠가 누구 때문에 하늘의 별이 되었는데 팔자 좋게 집안 어르신들이 해주는 밥상 받아 먹으면서 지내고 있는 거야? 언니는 정말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나는 아직도 우리 오빠가 왜 언니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 나 같으면 벌써 오빠 생각에 미안해서 기운 차렸겠다. 저에게 팔자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출산을 앞두고 과부가 된 여자가 팔자가 좋은 게 맞나요? 저는 그럴 때마다 신우들에게 대꾸해주지 말아야지 하면서 홀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니 당연히 저희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보면서 많이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집안도 방치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울기만 했으니까요. 손주 걱정도 당연히 됐을 거고요. 제가 혹시라도 쓰러지진 않을까 하루가 뭐다 하고 저를 지켜봐 주셨고 저는 시간이 더 흘러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제가 출산할 때서야 겨우 서울에 한번 올라와서는 수고했다고 돈 봉투 하나 덜렁 주시고 다시 시골로 내려가시더라고요. 보통은 친정엄마가 산후조리도 해준다고 하던데 아니 뭐 그렇다고 기대를 했던 건 아니지만 남편을 잃은 딸에게 고작 돈 봉투를 주는 게 끝이라니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물론 일이 바쁘시니까 이해를 한다마는 사실 원래도 저를 그리 챙기셨던 부모님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께 익숙해져 있긴 했었는데 저희 시부모님은 부모님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분들이셨죠. 제가 출산을 하자마자 손주부터 찾아볼 줄 알았는데 제 병실에 제일 먼저 올라와서는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제 건강부터 챙겨주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정말 수고했다.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몸조리하는 거에만 신경을 쓰도록 해. 엄마가 잘 먹고 기운을 차려야 아이도 건강한 법이란다. 그러지 말고 링거도 제일 비싼 걸로 바꿔주라고 해요. 어디 뭐 먹고 싶은 건 없니? 내가 나가서 사오마. 잘 먹어야 모유수유도 잘 할 수 있는 법이야. 많이 땡기고 아플 텐데. 그래도 자꾸 걸어야 붓기도 빨리 빠진다고 하더라. 내가 한약도 지어왔으니까 챙겨 먹어.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상처라도 있는 건 아닌지 전전긍긍 하셨어요. 저는 정말 시부모님 덕분에 마음이 많이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미리 예약해두었던 조리원을 취소할 수가 없어서 조리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왔는데 시부모님께서 저를 직접 데리러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신혼집이 아니라 시댁으로 방향을 틀어서 움직이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저희 집 가는 방향이 아닌데요, 어머님, 아버님. 아이 물건도 전부 저희 집에 있는데 시댁으로 가시면. 걱정 말아라. 집에 있는 물건들 전부 우리 집으로 옮겨놨어. 고작 2주 가지고 몸이 회복되겠니? 거기다가 몸도 성취하는데 애를 어떻게 혼자 돌보겠니? 아이는 우리가 돌봐줄 테니 너는 몸조리를 제일 먼저 신경 쓰도록 해.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기만 해라. 남편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남편이 없으니 본인들이 도와주시겠다고 나선 것이었어요. 시댁에 가니 신우들은 팔짱을 끼고는 저를 노려보면서 한 소리 하더라고요. 시부모님 나이도 많은데 굳이 고생시키고 있다면서요. 언니는 아직 창창하니까 시집을 새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요즘 이혼하는 사람도 많다던데 애 키워줄 사람 하나 없겠어? 아가씨, 지금 그게 저한테 할 말이라고 생각해요? 해도 정말 너무하네요. 제가 신우한테 뭘 어쨌다고 저한테 이렇게 적대감을 드러내시냐고요. 그걸 아직도 모른다는 게 언니 문제예요, 문제. 우리 오빠가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알아요? 한평생 우리 편을 들어주고 우리를 아끼고 보살펴주던 사람이었어요. 언니의 욕심 때문에 오빠를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같이 지내야 한다고요? 맞아. 솔직히 조카만 아니었으면 나는 언니 얼굴 꼴도 보기 싫단 말이야. 언니 때문에 오빠를 2번 다신 볼 수 없게 됐는데 우리 눈앞에 떡하니 있으면 좋겠어? 저에게 꼴도 보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운데서 시부모님이 중재를 하시더라고요. 신우들한테 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 눈치를 보셨어요. 조카도 태어났는데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지낼 필요가 뭐가 있겠니? 서로 너무 적대감 품지 말고 앞으로 가족들끼리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보자. 시댁에서 보내는 시간이 무척이나 불편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시부모님께서 저를 이렇게나 신경 써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제 욕심만 채우고 신혼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저는 결국 시부모님의 바람대로 시댁에서 같이 지내면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신우들이 제 꼴을 더 이상 못 보겠다며 자취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제가 나가는 것보다는 신우들이 나가 사는 게 오히려 낫겠다 싶었는지 둘이 살 수 있을 만한 집을 구해주시더라고요. 신우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알턴 이가 빠지는 느낌이 들었고 오히려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그 시간이 소중하게 여겨지기까지 했어요.
아이를 키우니까 정말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쏙 빠지더라고요.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엄마가 대단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도 저를 이렇게 키웠을 거라 생각하니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해졌고요. 하루하루 커가는 아이를 보면서 어쩜 이리 성장 속도가 남다를까 싶으면서 기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 아이의 얼굴이 남편을 똑 닮았는데 정말 시부모님께서 보여주셨던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니까 남편이 환생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더라고요. 이래서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존재하는 건가 싶기까지 했고요. 아이가 웃고 울 때를 보면 남편 생각이 절로 나서 저까지도 눈물이 나고 웃음이 나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부모님께서도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진 않으셨지만 저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았어요. 이제는 시부모님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물론 늘 좋을 수만은 없었지요. 평생을 따로 살다가 갑자기 같이 살기 시작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서로의 생활 습관에서 부딪히는 일들도 가끔은 벌어지고는 했어요. 같이 산 시간이 수개월이 되면서 시부모님도 저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남편의 첫 기일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저와 같이 지내는 동안에 늘 입버릇처럼 해오시던 소리가 있었는데 사실 시부모님과의 제일 큰 갈등은 그 말에서부터 시작된 거나 다름없었어요. 아이가 하루하루 커가면서 사실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마련이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제가 전전긍긍하면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시부모님께서는 그 모습이 너무 미련스러워 보이고 안쓰러워 보이셨나 봐요. 저에게 아직 젊고 아이가 어리니까 재혼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냐며 하루빨리 혼처 자리를 알아보라며 저에게 비수를 꽂으셨어요. 저는 아직도 남편을 잊지 못했고 남편의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곤 하는데 어떻게 저에게 재혼을 하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물론 시부모님께서도 저와 아이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긴 했지만 제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하나 가슴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아빠가 없다는 걸 인지하기 전에 하루빨리 재혼을 하는 게 너도 좋고 우리 손주에게도 훨씬 좋은 일 아니겠니? 우리의 이런 말을 너무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고민을 해보는 게 좋겠다. 언제까지 우리 욕심에 너와 함께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아직 저는 남편이 제 옆에 있는 것만 같은데 어떻게 사별한 지 겨우 1년인데 재혼을 하라는 소리를 할 수 있으세요? 저는 싫어요. 평생 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는 보장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만큼은 그리워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미련이라는 거다. 아직 젊은 나이에 그리고 너도 남편이 있어야지만 더 할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아이에게 아빠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른단다. 저에게 자꾸 재혼을 강요하시는 말씀을 하시면 저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원래 살던 신혼집으로 돌아가겠어요. 이제 곧 전세 계약이 끝나서 연장할 거냐고 묻던데 저는 아직도 남편의 흔적이 남은 그 집을 버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재혼을 하라고 하셔요. 저에게 자꾸만 재혼을 이야기하는 시부모가 원망스럽기까지 했어요. 저는 아이와 둘이서도 충분히 이 고비를 헤쳐나가고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나이를 더 먹어서 정말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를 일이긴 하지만 그게 당장의 일은 아니었기에 시부모님의 강요가 부담스러웠죠. 저에게 왜 이런 소리를 할까? 저와 같이 사는 시간이 싫으신가? 하는 생각까지 꼬리를 물게 되었고 분가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돌이 지나고 나면 혼자 키우는 것도 적응이 되고 한결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요즘 육아 정책도 괜찮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전부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니까요.
저도 젊은 나이이기에 선택지가 많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재혼이라는 것 자체가 내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뜨뜨미지근하게 어색한 공기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의 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첫 기일인 만큼 우리 남편에게 제대로 된 제사상을 차려줘야겠다고. 그래야지만 저 때문에 비명 행사한 남편을 위로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분주하게 차릴 음식들을 검색하고 일주일 전부터 재료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련한 짓이라며 한마디씩 툭툭 던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제가 차릴 수 있는 정성을 다해서 첫 제사를 지내겠다고 결심했지요. 제가 묵묵히 할 일을 하자 시어머니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은 건지 뭔지 더 이상 저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저 지나가는 말로 저에게 너무 무리해서 준비를 하지 말라고. 어차피 남은 음식들은 다 산 사람들이 먹게 생겼으니 먹을 수 있는 양만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도와줄 것은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참 찡하더라고요. 저야 남편이랑 연애하고 같이 살게 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시부모님은 평생을 키운 첫 자식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제 욕심에 시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저는 무리해서 준비하지 말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며칠 동안 음식 리스트를 짜고 손질하고 준비를 했어요. 우리 남편이 평소에 무척이나 좋아했던 갈비찜에 해물탕에 각종 전들까지 전부 손수 준비했고요. 과일이랑 비싸서 잘 사 먹지 못했던 굴비까지 구웠어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을 아낌없이 준비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체되긴 했지만 제 손으로 만든 음식으로 차린 첫 제사상이라 느낌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골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늘 조부모님의 제사를 지내지 않고 넘어가셨거든요.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음식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는 내내 저는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비찜을 준비하면서 남편이 뼈에 붙은 작은 살까지 이로 뜯어먹던 모습이 겹쳐 보였고요. 해물탕을 끓이면서 남편이 좋아했던 꽃게살을 발라주던 게 생각이 나서요. 정말 준비를 하다가 울고 멈춰서 쉬다가 다시 준비를 하고 그러다가 또 울고 누가 보면 드라마라도 찍는 줄 알았을 거예요. 제가 하도 울다가 상을 차리고 울다가 상을 차리고 난리 법석을 떠니까 시어머니가 아이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밖으로 나오지 않으시더라고요. 화장실 한 번을 가지 않으시고 방에 틀어박혀 있는데 그게 더 눈물이 나는 거 있죠. 본인들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울고불고 하면서 남편을 보낼 준비를 하라고 제사상을 차리라고 배려를 해주신 걸 뻔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시부모님도 참 힘든 날일 텐데 그런 날까지 저를 배려해 주시니 제가 어찌 시부모님을 버리고 재혼을 할 수 있겠어요. 음식을 차리다가 울다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어서 갈비찜에 넣어두었던 당면이 잔뜩 불어 갈비찜 국물이 다 사라지는 참사도 겪었어요. 굴비들도 살이 다 터지고 전들도 부분 태우고 모양도 이상하게 되긴 했지만 제가 워낙 요리를 잘하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매번 태우던 계란말이도 맛있게 먹어주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맛있게 먹어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제가 만든 음식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쑤어도 맛있다고 해줄 남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늘에 있는 우리 남편이 대견해 할 거라 생각하며 음식을 열심히 차리고 있는데 시댁으로 신우들이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의 기일이니 참석하라고 시어머니가 연락을 한 건지 뭔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우는 앞치마를 하고 붕어눈이 된 저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집에서 은근히 풍기는 맛있는 냄새에 신우들이 불을 켜고 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냄새는 맛이 있긴 했지만 모양 자체가 뒤죽박죽에 찌그러져 있다 보니까 신우들이 그걸 보면서 트집을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제사상이 이게 맞냐면서 제대로 사진 보고 차린 거 맞냐? 우리 오빠 제사상이라고 마음대로 차린 거 아니냐? 하면서요. 언니, 이게 뭐예요?
음식이라고 이걸 만들었어요? 엄마 이야기 들어보니까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난리 법석을 떨었다던데 이게 뭐야 진짜? 우리 오빠가 하늘에서 밥 얻어먹으려고 내려오다가 음식 모양 보고 놀라서 도망가겠네. 언니, 평소에도 우리 오빠 밥 이렇게 챙겨줬어요? 진짜 이걸 누구 입에 넣으라고 모양이 이따구로 만들었어 진짜. 당장 다 치우고 새로 만들어? 우리 오빠한테 이런 걸 먹으라고 준단 말이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내가 만든 음식들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게 아니겠어요? 와, 이 퉁퉁 부른 당면 좀 봐. 갈비찜에 이렇게 국물이 없어서야? 이거는 그지들한테 줘도 안 먹겠다고 물리겠다.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고작 20대 초반밖에 안 된 시누이들이 저에게 시집살이라도 시키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구는데 저도 참는 데는 한계가 있고 짜증이 나지 않겠어요? 하지만 제가 눈물을 하도 쏟아서 그런 건지 뭔지 이미 기력도 다 빠져 있었고요. 신우들의 트집에 대꾸를 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제가 힘을 그냥 쫙 빼고 묵묵히 제가 해야 할 일만 하고 있으니까 신우들은 제가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저에게 큰 소리를 내면서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제가 차린 상위에 올려진 음식을 싱크대로 들고 가서 죄다 쏟아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정신이 확 들어서 신우들의 팔을 잡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큰 소리로 따져 물었어요. 내가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차린 음식들인데 그걸 왜 버려요? 미친 거 아니야 정말? 남편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인데 그걸 왜 건드리냐고. 언니 일부러 음식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이거는 먹으라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올린 거나 다름없잖아. 우리 오빠가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언니 혹시 남자 생겼어? 하루빨리 재혼하고 싶어서 보란 듯이 이런 식으로 시위하는 거냐고. 우리 오빠 첫 끼일인데 정성스럽게 차려도 모자랄 판에 이건 뭐 먹으러 온 귀신들까지 죄다 쫓아내겠네. 언니 진짜 다른 사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빠한테 음식물 쓰레기나 먹어라. 뭐 이거야? 아 보자 하니까 열받아 죽겠네. 언니 때문에 우리 오빠가 어이없게 저 세상에 갔는데 제사상을 이따위로 차려? 이따위로? 어디 호텔 뷔페를 불러도 모자랄 판에 오늘 우리 오빠 제삿날이 아니라 언니가 제사상 받아야 하는 날이네. 이 배은망덕한 년.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는데 이따위로 음식을 차려서 배신감을 느끼게 하냐고. 왜? 구색이라도 맞춰야 할 이유가 있어? 혹시 우리 엄마 아빠 재산 노리고 이런 짓 하는 거야? 재산이라뇨? 내가 언제 시부모님 재산에 눈독 들인다고 한 적 있어요? 도대체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음식을 왜 버려요? 내가 그거 만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 정성이 들어간 음식인데. 언니, 이게 정성이라고? 언니 정성은 쓰레기만도 못한가 보다. 우리 집에 붙어있는 이유가 뭔데? 재산 때문이잖아. 괜히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알랑방귀 껴서 재산 한몫 챙기려고 쓰쓰는 거 모를 줄 알고? 이제 꺼져. 니네 집으로 가라고. 맞아. 우리 오빠도 죽고 없는데 여기 붙어서 뭐 하는 거야. 꺼지라고. 우리 엄마 아빠 현혹시키지 말고 재산 노리지 말고. 신우들은 제가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재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뭔지 계속해서 돈 타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결코 시부모님의 재산을 탐냈던 적이 없었기에 오히려 당당하게 나갔죠. 나는 솔직히 의심이 된단 말이야. 우리 조카가 우리 오빠의 핏줄은 맞는지 그거 유전자 검사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유전자 검사했는데 불일치 나오면 소름이다 진짜. 일부러 우리 오빠한테 붕어빵 사오라고 시킨 거 아니야? 나는 솔직히 언니 처음부터 별로였어. 어떻게 몸 굴리고 살았을지 모르는 거 아니냐고. 진짜 소름이다 소름.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상스러운 말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신우들의 뺨이라도 한 대 치려던 순간 갑자기 방문이 부서져라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욕을 하면서 나왔어요.
정말 저 멀리서부터 우다다다다 하는 소리를 내면서 미친년들아 하면서 달려오는데 황소 한 마리가 들이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신우들은 시어머니가 방에 있었던 걸 몰랐는지 놀래서 엄마 하고 시어머니를 부르는데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면서 나오시더니 신우들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이것들이 아주 오냐오냐 하니까 사리 분별도 못하고 미친 소리를 해대는 게야? 평소에 행실을 똑바로 하고 다니지 않은 게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해대? 우리 손주가 침 핏줄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어떻게 그런 막대 먹은 소리를 해대니?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안 재산을 노리고 붙어있는 거라고? 평소에도 나한테 전화해서 그런 소리를 하더니 그게 전부 너희들의 이간질이었구나. 시어머니가 열이 받았는지 신우들의 등짝을 막 내리때리는데 신우들이 꼼짝도 못하고 그 매질을 다 맞고만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입이 떡 벌어졌죠. 내가 너네를 예쁘게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다. 우리 아들 살아생전에도 호구마냥 용돈 달라 이거 사달라 난리를 치더니만 죽어서까지도 이러니 우리한테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눈에 불을 켜는 너희들보다 우리 아들 주겠다고 새벽부터 제사상 차린 며느리가 훨씬 더 예쁘다. 기운정이고 나발이고 너희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엄마, 어떻게 20년을 넘게 사례부대 끼며 살아온 딸들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올케 언니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 음식 꼬라지들 좀 봐. 이거 시장에서 사온 걸지도 몰라. 엄마 방에서 나와보지도 않았잖아. 음식은 또 어떻고? 모양은 또 어떻고? 이거는 오빠를 모독하는 거야. 모독은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겠지. 내가 같이 살았는데 우리 며느리 성품 하나를 모를까. 너희들의 이간질에는 내가 아주 신물이 난다. 우리 며느리가 재혼하고 싶어 한다고? 하루빨리 부추겨서 집을 나가게 하는 게 뭐? 며느리를 위해 도움을 주는 거라며. 제가 재혼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고요?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저것들이 그러더라. 우리 며느리가 재혼을 하고 싶어 한다고. 내가 손주 타령하면서 붙잡고 있으니까 차마 떠나지 못하는 거라고. 알고 보니 제가 계속 눌러붙어 있으면 우리 아들을 핑계로 재산을 나눠달라고 할까봐 신우들이 이간질을 하고 수를 쓴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시누이들에게 난리를 쳤는데 그제서야 모든 비밀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왜 시부모고 남편이고 신우들을 오냐오냐 하면서 뭘 해도 눈 감아주고 키웠는지 말입니다. 그건 바로 신우들이 친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과 10살이나 차이가 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시부모님이 워낙 금슬이 좋아서 늦둥이를 낳으신 건가 보다 했었죠. 하지만 사건의 진상은 이랬습니다. 원래 시아버지의 친부, 그러니까 남편의 친할아버지가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지방에서도 꽤 유명하고 신도들이 많은 교회 목사님이셨대요. 어느 날 교회 앞에서 울고 있는 여자의 2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 없이 배를 곪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걸 알게 되어 거두게 되신 겁니다. 교회에 가면 밥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말에 3살짜리 애들이 교회까지 찾아온 게 용하다면서 시부모에게 자식이다 생각하고 키워보라 하신 거죠. 그 당시에 우리 남편 하나 키우면서 딸 하나 키우고 싶다고 시어머니가 노래를 불렀었는데 남편을 낳고 자궁을 적출하게 되는 바람에 둘째를 가지지 못하셨거든요. 시부모님도 시누이들이 눈에 밟혀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입양을 해서 데려다 키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우들은 시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시부모와 남편은 무시받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준 거였어요. 검은 머리 짐승들을 거두는 게 아니라고 신우들은 어떻게 해서든 시부모와 남편에게 하나를 더 뜯어먹겠다는 심산으로 살아온 거죠. 자기들에게만 관심을 주던 가족들이 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저를 챙기고 하다 보니 질투도 나고 손주까지 생기니 재산을 나눠야 할까봐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를 쫓아내기 위해서 시부모와 저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제가 재혼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시부모님을 부담스러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는 시부모가 사실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나가라고 눈치를 준 거죠. 그 사실을 신우들이 방에서 꼼짝없이 숨어있던 시모를 눈치채지 못하고 저에게 술술 털어놓다가 전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는 신우들에게 선포를 하셨어요. 내가 더 이상 너희들 데리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성인도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는 게 좋겠어. 내가 왜 너희를 키워야 하니? 엄마,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딸들을 이렇게 내치는 게 어딨어요. 지금 같이 산 정보다 저 조그마한 핏줄이 더 소중하다 이거예요? 지금 저희를 버리겠다고 말하시는 거냐고요? 고아원에서도 20살이 되면 나가라고 하는 판에 이 정도 먹여주고 키워줬으면 다 키운 거지 뭐. 너희가 대학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등록금 낭비한 거 모를 줄 알아? 도대체 2년제 학교를 몇 년 동안 다니는 거니? 너희가 돈을 물 쓰듯이 쓰는 거 다 안다고. 남들은 알바니 뭐니 하면서 용돈벌이 하는데 너네들은 뭐 하는 거야? 고생도 해봐야 정신 차리는 거야. 카드까지 모조리 다 내놓고 나가. 신우들은 갑자기 카드를 내놓으라고 하니 그제서야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들처럼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저에게도 살살 웃으면서 언니 우리가 오해가 있었네 하는 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오해가 있었네 하고 끝날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신우들 사과를 하려면 육하원칙을 제대로 지켜서 말을 해야지. 고작 오해가 있었네 하면 끝이야? 그건 7살 애들도 하지 않는 방법이야. 언니,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알아듣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들끼리 서로 의지해도 모자랄 판에 나한테 한 짓이 용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님도 그러시잖아요. 더 이상 이 꼴 못 봐주시겠다고요. 시어머니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나가라고 등을 떠밀자 신우들은 울고불고 하면서 사실은 저에게 질투가 나서 그랬다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냥 재산이 탐나서 저를 쫓아내고 싶었고 우리 아들에게 셈이 나서 그랬다는 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도 마음을 굳힌 건지 뭔지 신우들에게 변명 들을 생각 없다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시아버지까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극대노를 하여 신우들에게 난리를 쳤어요. 시아버지까지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뒤집어 엎으니 신우들은 결국에 쫓겨나게 되었죠. 제사상은 다시 차릴 수가 없는 수준으로 다 버려져서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다시 차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제사를 간단하게 지내면서 시부모님과 그동안 있었던 오해를 전부 다 풀었고요.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냄으로써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비록 첫 기일은 망치게 되었지만 두 번째 기일만큼은 서로 잘 챙겨보자고 약속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날 이후 정말 시누이들에게는 모든 지원이 끝났고 시누이들은 매일 울면서 빌었지만 시부모님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파양까지 하겠다고 하시는 거 계속 반성하다 보면 정신 차리지 않겠냐고 조금만 지켜보자고 시부모님을 달래야 했죠. 지금 신우들은 뒤늦게 정신을 차린 건지 뭔지 열심히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하고 카페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용돈 벌어 생활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두 번째 기일이 되어 정말 혼이 쏙 빠지게 노력해서 제사상을 제대로 차려서 제사를 지냈어요. 저는 아직도 시부모님과 오순도순 아이가 쑥쑥 커가는 걸 지켜보면서 지내는 중이고요. 재혼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 언젠가는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길 바랄 뿐입니다. 저처럼 남편을 일찍 잃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함께 잘 이겨내보아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